크렘린 지하 벙커에서 극비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 미국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국가명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950년 소련 전차의 4일 만에 수도를 내준 그 나라가 75년 만에 러시아의 북극 패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70억 달러를 버리면서까지 러시아를 거부한 한국. 크렘린이 떨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32년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전략분석관의 충격 고백.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올해 초였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전략분석국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정례 회의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이미 20명 가까운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마치 축제 전야 같은 분위기였죠. 세르게이가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군 북극함대 출신의 베테랑 분석관이었죠. 빅토르,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각 공식 요청.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저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세르게이의 얼굴에는 감추기 힘든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미쳤지. 완전히 미쳤어. 미국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한테 땅을 팔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흥분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올가가 제 옆자리로 왔습니다. 중국 전문 분석관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래.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했어. 유럽연합 반응은요? 난리가 났지. 미국의 일방적 제국주의라며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어. 바로 그때 브리핑룸 앞쪽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국가안보의 수석 분석관 이바노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바노프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가 표시된 지도였죠. 트럼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요구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서방 동맹에 쐐기를 박는 행위입니다. 브리핑룸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바노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의 창립 회원국입니다. 75년 동맹의 역사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영토를 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막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갓 30대에 접어든 젊은 분석관이었죠. 나토 내부 균열의 시작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바노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가 40년간 꿈꿔왔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브리핑룸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저도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거든요. 이바노프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그래프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서방 결속력 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반미 정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세르게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보전에 수십 조를 쏟아부어도 못 만들 상황인데 트럼프가 혼자서 다 해주고 있네. 다들 웃었습니다. 이바노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토는 5년 내에 사실상 무력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파괴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분석관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문 광경이었어요. 보통 이 방에서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거든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분석관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 같으면 각자 사무실로 흩어져 보고서 작업에 들어갈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가 커피를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빅토르, 이번엔 진짜야.
진짜로 끝났어. 뭐가 끝났다는 거야? 냉전. 진짜 냉전 말이야.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경기는 아직 안 끝났던 거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르게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올가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끝내줬어. 유엔 탈퇴 협박, 나토 방위비 갈등. 이제 동맹국 영토까지 노린다고? 미국이 빠진 나토는 그냥 껍데기야. 막심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실시간 반응인데요. 나토 사무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의 결속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요. 세르게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고? 미국 없이 나토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말에 주변 분석관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그랬거든요. 미국은 나토 전체 국방비의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구산의 주체이고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이며 군사 기술의 원천이죠.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면 남는 건 독일의 고장난 탱크들과 영국의 축소된 해군뿐입니다. 이바노프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담당 분야별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세요. 주제는 미국 고립주의 가속화에 따른 지역별 기회 요인입니다.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담당은 주목해 주세요. 오래 기다려온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유럽 담당 분석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다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발트 3국,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붕괴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영향권이었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북극 전략이 제 담당 분야였으니까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모든 게 너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죠. 상대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건 진짜 실수이거나 함정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무례하고 예측 불가능하긴 해도 바보는 절대 아니에요. 부동산 재벌에서 미국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따내는 능력은 역대 어떤 정치인보다 뛰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왜 대놓고 동맹을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어.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트럼프의 과거 행적을 분석했습니다. 허풍, 과장, 협박,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취임 첫날,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못 끝냈죠. 시진핑을 좋은 친구라고 칭하더니 다음날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를 자랑하더니 협상이 결렬되자 군사 옵션을 언급했고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그냥 쇼맨십으로 치부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허풍 중 상당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을 가상화폐 중심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나토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 유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 후 대부분의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2배로 늘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밟았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친 소리를 한 다음 진짜로 실행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미친 소리 단계에서 웃어넘기고 대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린란드 매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린란드는 세계 최대의 섬이에요. 면적이 한반도의 10배가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산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상식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최근 공개 문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전략 관련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5년 발표된 북극 안보 전략, 해군 조선 계획, 에너지 안보 로드맵,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펜타곤의 계획표가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5년 내에 쇠빙선 함대를 구축하고 북극해 연안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며 북극 항로 장악을 위한 해군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쇠빙선이 단 2척뿐입니다. 그것도 노후화된 녀석들이에요. 반면 우리 러시아는 42척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2척씩 추가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5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펜타곤은 그 비상식적인 일정을 버젓이 공식 문서에 적어놨습니다. 예산 계획까지 상세하게요. 마치 누군가 도와줄 것처럼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저는 문서 속 동맹국 언급 횟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이 북극 전략에서 협력 파트너로 지목한 국가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캐나다 4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캐나다는 북극해와 직접 맞닿아 있고 미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요. 일본 3회. 이것도 예상 범위였습니다. 태평양 동맹의 핵심 파트너니까요. 영국 2회. 특별한 관계라는 수식어가 붙는 나라답게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이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12회.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다시 세어봤습니다. 12회가 맞았습니다. 캐나다보다 3배 많았습니다. 북극과 지리적으로 아무 관련도 없는 나라가 북극 전략 문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동맹국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펜타곤 문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언급 횟수만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서술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그린란드 접근에 있어 지리적 완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독점적 북극 접근을 위한 감시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자리나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서술도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측면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단, 현재 일본 산업계의 보수적 투자 성향을 고려할 때 대규모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뉘앙스였죠. 그런데 한국에 대한 서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본 전략의 핵심 실행 파트너로 지정된다. 한국의 조선 역량과 생산 인프라는 미국의 북극 진출,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자원이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유일한 외부 자원. 유일하다고요? 전 세계의 조선업, 강국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선박 생산국이고 일본도 여전히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같은 전통의 조선 강국들이 있고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 유일한 파트너입니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세르게이를 찾아갔습니다. 해군 출신인 그는 조선업에 대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세르게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 좀 알려줘.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북극 전략이랑 무슨 상관이야? 펜타곤 문서에서 한국이 계속 나와서 이상하지 않아? 세르게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조선업, 꽤 큰 건 맞지. LNG선은 거의 독점 수준이고. 독점. 전 세계 LNG, 운반선의 96%를 한국에서 만들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다 해먹고 있지. 96%라고요?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난해? 96%가 말이 돼? 사실이야. LNG선은 아무나 못 만들거든. 영하 160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데 그 극저온 환경을 견디는 탱크 기술이 엄청 어려워. 한국이 그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LNG선, 영하 160도, 한국 독점. 세르게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생산량이야. 한국 조선소 하나가 연간 건조하는 배가 몇 척인지 알아? 얼마나?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하나가 연간 80척 이상 만들어. 그게 축구장 730개 크기 부지에서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거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축구장 730개요?
우리 러시아 최대 조선소인 세베르나야 베르프가 축구장 쉰 게 규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간 만드는 배가 10척 남짓이에요.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잠깐, 그러면 한국 3대 조선소 합치면 연간 몇 척이야? 세르게이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대충 250척 정도, 물론 전부 대형 상선 기준이야. 250척. 펜타곤이 왜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라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쇠빙선은? 한국이 쇠빙선도 만들 수 있어? 세르게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아직이야. 쇠빙선 설계 기술은 핀란드가 세계 최고거든. 한국이 배는 잘 만들어도 쇠빙선 경험은 거의 없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한국이 아무리 배를 많이 만들어도 쇠빙선 기술이 없으면 북극 진출은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펜타곤 문서를 다시 읽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핀란드 아커 아크틱스의 쇠빙선 설계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대량 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을 최우선 추진한다. 핀란드의 기술, 한국의 생산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쇠빙선 설계 기술을 가진 나라와 세계 최대의 선박 생산 역량을 가진 나라가 손을 잡는 겁니다. 핀란드가 연간 만들 수 있는 쇠빙선은 기껏해야 10척입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이 그 기술을 가져가면 저는 펜타곤 문서의 예상 일정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조선사 기술 습득 예상 소요, 기간 18개월. 본격 양산 개시 예상 시점 36개월 후. 5년 차 예상 쇠빙선 보유 대수 55척 이상. 55척. 우리 러시아의 현재 쇠빙선 보유량이 42척입니다. 40년간 쌓아온 북극 패권의 근간이죠.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손잡으면 3년 만에 양산을 시작하고 5년 만에 우리를 추월한다고요?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생산 역량은 실제로 저 정도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3년 만에 쇠빙선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분석 보고서. 제목 미국 북극 전략에서의 한국 변수 재평가. 요약 현재 러시아 정보 분석에서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요소가 존재함. 대한민국의 조선 역량이 미국의 북극 진출 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함. 보고서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프 뒤에 서 있는 그 작은 나라입니다. 제 보고서는 상부에서 묵살됐습니다. 이바노프 수석 분석관이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브리핑룸 바로 옆에 있었죠. 창문으로 모스크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꽤 넓은 방이었습니다. 빅토르, 자네 보고서 읽어봤네. 그가 책상 위에 제 보고서를 툭 던졌습니다. 한국이 위협이라고? 진심인가? 저는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진심입니다. 펜타곤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선 역량이 미국의 북극 전략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바노프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북극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건가? 그 나라는 적도 근처에 있는 열대 국가 아닌가? 열대는 아닙니다만 지리적으로 북극과 무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리가 아닙니다. 생산 역량입니다. 이바노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네, 북극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우리 러시아가 왜 북극의 지배자인지 알고 있지. 100년 넘게 시베리아와 북극해에서 굴러왔기 때문이야. 그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관에게 반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국이 그 경험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요. 이바노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핀란드? 네. 펜타곤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의 아커 아크틱스와 기술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요. 이바노프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핀란드는 쇠빙선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였거든요. 우리 러시아도 핀란드 기술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핀란드라. 그건 좀 신경 쓰이는군. 문제는 핀란드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핀란드는 설계는 잘하지만 생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연간 쇠빙선 건조량이 10척도 안 됩니다. 그 속도로는 우리를 따라잡는데 50년이 걸려요. 그럼 뭐가 문제야? 한국이 문제입니다. 핀란드가 설계하고 한국이 만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바노프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역량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의 96%가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96%, 그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LNG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 기술을 제대로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LNG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바노프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극저온 기술이라 수레빙선과 비슷한 환경이군. 정확합니다. LNG선과 쇠빙선은 기술적 공통점이 많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고 특수 소재와 정밀 용접 기술이 필요하죠. 한국이 LNG선을 만들 수 있다면 쇠빙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핀란드가 제공한다. 네. 미국이 중개하고요.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바노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자네 말이 일리가 있어. 하지만 아직 가설 단계 아닌가. 실제로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지. 수석님,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3개월 전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사의 비공식 협촉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함정 정비 계약 논의지만 실제로는 쇠빙선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바노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정보 출처는 해군 정보국입니다. 세르게이가 확인해 줬습니다. 이바노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자네 보고서를 상부에 올려보겠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지금 분위기가. 자네도 알잖아.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3국 쇠빙선 공동건조 협정 체결. 협정의 이름은 아이스 팩트였습니다. IC 팩트. 얼음 조약이라는 뜻이죠. 발표 직후 국가안보회의에 다시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주 전에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브리핑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바노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아이스 팩트 협정문이 떴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핀란드가 설계하고 미국이 돈을 대고 생산은. 이바노프가 잠시 멈췄습니다. 생산 파트너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유력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막심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아이스 팩트 서명국이 아닌데요. 그래서 비공식 파트너라는 거야. 세르게이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협정문에는 없지만 실제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캐나다에는 대형 조선소가 없고 미국 조선소는 이미 해군 함정 물량으로 꽉 차 있거든. 올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핀란드 자체 생산은요? 핀란드 조선소도 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핀란드 조선소 전체를 합쳐도 연간 생산량이 10척 미만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소형선 기준이에요. 대형 쇠빙선이라면 2년에 한 척 만들기도 빠듯합니다. 이바노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빅토르 말이 맞아. 핀란드는 설계의 천재지만 생산의 거인은 아니야.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거지.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이게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입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브리핑룸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도크들이 마치 빗살처럼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건조 중인 선박들이 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면적 720만 제곱미터. 축구장 1000개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막심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네.
그리고 이건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또 다른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건 통영 하나오션. 세 번째 사진. 이바노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 조선소의 연간 건조량을 합치면 250척이 넘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이 세 곳에서 소화하고 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바노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핀란드의 기술과 한국의 생산력이 결합되면 우리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X축은 연도, Y축은 쇠빙선 보유량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쇠빙선 42척, 현재 미국 쇠빙선 2척, 5년 후 예상치. 그래프의 선이 교차했습니다. 러시아 50척, 미국 및 동맹 65척. 브리핑룸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르게이가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우위가 5년 만에 뒤집힌다고? 이바노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쇠빙선 양산에 들어가면 연간 20척 이상 건조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연간 2척이 한계고요. 올가가 물었습니다. 대응책은요? 이바노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생산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조선소 증설에만 최소 10년이 걸려. 그때쯤이면 이미 개임은 끝나 있겠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개임이 끝난다. 40년간 러시아의 자존심이었던 북극 패권이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왜 이렇게 무서운 생산 능력을 갖게 됐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자료를 뒤지다가 저는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러시아는 야말 반도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 북극권 최대의 에너지 사업이었죠. 문제는 운송이었습니다. 야말 반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세계 시장에 팔려면 북극해를 통과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쇠빙 LNG선 말이에요. 세계에서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 우리는 한국 조선사에 쇠빙 LNG선 15척을 발주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75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9조 원이 넘는 돈이었죠. 한국은 완벽하게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약속한 5년 안에 15척 전부를 인도했고 단 한 척의 불량도 없었습니다.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 배들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첫 번째 배의 인도식에 참석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돈만 주면 뭐든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도 한국에 맡겼습니다. 아틱 LNG, 2점 야말보다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쇠빙 LNG선 18척을 발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70억 달러. 배들은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첫 번째 배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대러시아 제재 동참. 선박 인도 전면 중단. 저는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70억 달러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날리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한다고요? 게다가 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도크에 우리가 주문한 쇠빙 LNG선들이 완성된 채로 떠 있었어요. 인도만 하면 7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철광석도 부족해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70억 달러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임입니다. 동맹과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원칙이라고요? 비즈니스에서 원칙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익이 전부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70억 달러의 당장의 이익보다 동맹과의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을, 장기적인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요. 우리는 한국을 그저 돈을 주면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가격만 맞으면 누구와도 거래하는 상인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이 있었습니다. 넘지 않는 선 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원칙을 지키는 나라, 그런 나라와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 러시아는 지금까지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유럽의 가스를 팔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기를 팔아 동맹을 만들었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린 직후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 정비 계약, 한국 조선사와 체결,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한화그룹,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미 해군, 한국산 함정 부품 도입 검토. 미국은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답했죠. 한국이 우리에게서 잃은 70억 달러를 미국이 몇 배로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에는 미국 해군 함정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비와 개조 물량이 밀려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신규 건조 계약까지 논의되고 있죠. 한국은 70억 달러를 잃었지만 그 대가로 세계 최강 해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수레빙 LNG선 18척이 한국 조선소에 묶여 있습니다. 인도받지 못한 채로요. 그 배들 없이는 아틱 LNG,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북극에 천연가스를 팔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북극 에너지 수출 전략이 한국 때문에 막혀버린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미국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 신뢰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그냥 제조업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에서 밀리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만회하자는 거였죠. 동유럽, 소련 붕괴 이후 잃어버린 영향권이었습니다. 발트 3국, 폴란드, 루마니아, 한때 우리 세력권이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나토의 최전선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발을 빼면 동유럽 국가들은 고립됩니다. 유럽연합만으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독일군은 탱크보다 서류가 더 많은 군대가 됐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작전에 매달려 있죠. 동유럽 담당 분석관들은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수발키 회랑 차단 작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좁은 목을 끊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65km 구간만 장악하면 발트 3국은 나토 본토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바노프가 이 작전의 시뮬레이션을 지시했습니다. 폴란드가 관건입니다. 시뮬레이션 담당 분석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2014년 이후 국방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현재 GDP의 4%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어요. 나토 기준의 2배입니다. 스크린에 폴란드군의 장비 목록이 떴습니다. 주요 장비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2개 대대, F-35 전투기 32기 도입 예정. 막심이 끼어들었습니다. 전부 미국제네요. 미국이 나토에서 발 빼면 저것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제 무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요. 에이브럼스 전차가 고장나면 부품 받는데 6개월 걸립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번 쏘면 재보급에 수년이 걸리고요. 세르게이가 비소를 지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증명됐잖아. 미국 무기 받아도 탄약이 없어서 쏘지도 못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폴란드의 미국제 무기는 초기 전투에서는 위협이 되지만 장기전에서는 무력화됩니다. 보급이 끊기면 고철 덩어리가 되거든요. 브리핑룸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장비 목록에서 미국제가 아닌 것들은요? 분석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건 최근 도입된 장비들인데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목록이 떴습니다. K2 전차 1000대 계약, K9 자주포 700문 계약, FA50 경전투기 48대 계약, 천무 다연장 로켓 290기 계약.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전부 한국제였습니다. 계약 금액은요? 총 180억 달러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180억 달러. 한 나라의 무기 도입 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올가가 물었습니다. 왜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샀죠? 나토 국가가 미국제를 쓰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파악 중입니다만 추정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첫째, 납기 속도. 한국은 계약 후 2년 내에 초도 물량 인도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했고요. 둘째, 기술 이전. 한국은 폴란드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은 절대 그런 조건을 안 내걸어요. 셋째, 가격. 동급 성능 기준으로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막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싸고 빠르고 기술까지 준다고. 미국이 줄 수 없는 조건을 다 주네.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유지 보수는요? 한국 무기도 부품 공급에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분석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닙니다. 완전한 생태계를 이식했어요. 화면에 폴란드 지도가 떴습니다. 곳곳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내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탄약 생산 시설, 부품 제조 공장, 정비센터까지요. 세르게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현지 생산이라고? 네. K2 전차용 120mm 포탄을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용 155mm 포탄도 마찬가지고요. 부품 공급도 현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계산을 뒤엎는 정보였습니다. 미국제 무기는 보급이 끊기면 무력화됩니다. 그게 우리의 전략적 계산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제 무기는 달랐습니다. 탄약과 부품이 폴란드 내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길목을 끊어도 폴란드의 탄약고는 비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신음했습니다. 또 한국입니다. 북극에서 우리를 위협하더니 이번엔 동유럽에서도 발목을 잡는군요. 일주일 후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제 무기를 고려한 수정 버전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비스와 강 돌파 작전, 수정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담당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기 가정을 변경했습니다. 폴란드군의 주력 장비를 미국제에서 한국제로 교체하고 현지 생산 체계를 반영했습니다. 스크린에 전장 지도가 떴습니다. 러시아군 투입 병력 15만 명, 전차 1200대, 자주포 800문, 폴란드군 병력 12만 명,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700문. 숫자만 보면 우리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숫자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D-Day, 러시아군 국경 돌파 시도. 지도 위에서 빨간 화살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이 폴란드 국경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었죠. 폴란드군 제1기갑사단, K2 전차 250대 투입. 파란 아이콘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교전. 빨간색과 파란색이 충돌했습니다. 러시아군 T-90M 전차대대, K2 전차 중대와 조우.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K2 전차 주포 관통력 러시아, 폭발 반응 장갑 기준 유효 사거리 3500m. T-90M 주포 관통력 K2 복합 장갑 기준 유효 사거리 2200m. 세르게이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1300m 차이라고? 저쪽이 먼저 쏠 수 있다는 거잖아.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2의 자동장전 장치는 분당 10발 이상 발사 가능합니다. T-90M은 분당 6발이 한계고요. 화력 밀도에서 밀립니다.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D3 러시아군 제1제대 진격 정체.
디오 폴란드군 K9 자주포 집단 포격 개시. 화면에 포격 패턴이 표시됐습니다. 마치 그물을 치듯 빈틈없이 화망이 펼쳐졌습니다. K9 자주포의 발사 속도 분당 6발 이상. 사거리 40km. 러시아 ES-19 자주포의 발사 속도 분당 4발. 사거리 29km. 화력 밀도 비교 폴란드군 150% 우위. 막심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포가 닿기도 전에 먼저 맞는다고? 더 큰 문제는 지속력입니다. 분석관이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D7시점 탄약 소모 현황. 러시아군 155mm 포탄 재고 40% 소진. 보급 예상 소요 시간 15일. 폴란드군 155mm 포탄 재고 35% 소진. 보급 예상 소요 시간 48시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48시간. 폴란드 내 한국 공장에서 포탄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를 기다려야 받을 보급을 그들은 이틀 만에 받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의 결론이 떴습니다. D14 러시아군 공세 한계점 도달. D21 폴란드군 반격 개시. D30 러시아군 국경선 후퇴. 이바노프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률은 20회 시뮬레이션 중 러시아군 초기 목표 달성 3회. 성공률 15%입니다. 브리핑룸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5%. 우리가 압도적 병력을 투입해도 이길 확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올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요? 병력을 보낸다든지.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무기와 탄약 추가 지원은 확실시됩니다. 한국 내 여론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지원에 우호적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명분이 됩니다. 이바노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지? 우리는 북한에서 포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군 병력도 투입됐고요.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폴란드를 돕는 것은 당연한 대응 아닐까요? 자기 방어라는 명분이 선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끌어들인 순간 한국에게 개입의 명분을 준 겁니다. 브리핑룸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을 선택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북극에서, 동유럽에서, 모든 곳에서 한국이라는 변수가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미국의 선택.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고전적인 무기와 탄약이 부족했거든요. 첨단 미사일은 있었지만 전선을 유지할 기본 화력이 모자랐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152mm 포탄 1,500만 발을 보내줬고 5만 명의 병력까지 파견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괜찮은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받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북한제 포탄은 불발률이 높았습니다. 10발 중 2발은 안 터졌어요. 품질 관리가 안 된 오래된 재고였거든요. 북한군 병력은 현대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드론 대응, 위성 정찰 회피, 전자전 같은 기본적인 현대 전술도 몰랐어요. 첫 달에만 수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 동맹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김정은과 악수하는 푸틴의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도배됐어요. 중립을 지키던 국가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선택을 봅시다. 미국도 무기와 생산력이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고 국내 군수산업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줬을까요? 155mm 포탄 100만 발을 미국에 이전했습니다. 전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신품이었어요. 불발률 0.01% 미만. K9 자주포 기술을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에 수출했습니다. 미국의 동맹망을 강화해 준 거죠. 조선 역량을 미국 해군에 개방했습니다. 정비,
개조, 나아가 신규 건조까지. 그리고 한국은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미국의 전폭적인 신뢰.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핵심 동맹을 넘어 글로벌 방산 파트너로 격상됐습니다. 유럽 시장이 열렸고 중동 시장도 열렸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두 선택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러시아의 선택 북한. 받은 것 구형 포탄, 훈련 안 된 병력. 잃은 것 국제적 고립, 이미지 추락, 중립국 이탈. 미국의 선택 한국. 받은 것 고품질 탄약, 첨단 무기, 생산 역량, 동맹망 강화. 잃은 것 없음.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선택했고 미국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60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녹슨 포탄과 목숨을 바칠 병사들 뿐이에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는 나라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우주 기술까지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미래입니다. 우리는 왜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만. 우리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1950년에 우리 탱크에 짓밟힌 나라. 미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 우리가 손만 내밀면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70억 달러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선택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달려오는 북한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극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동유럽 진출도 막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유럽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 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 재평가. 요약 현재 러시아의 대외 전략에서 가장 큰 오류는 파트너 선택에 있음. 북한과의 협력이 단기적 이득을 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전략적 옵션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 제한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 가능성 검토 필요. 한국은 현재 서방의 핵심 파트너이나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적대 관계였던 적은 없음. 실리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요.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요.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더 늦는다는 것을요.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긴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32년 만에 첫 휴가였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묻혀 계신 곳이었죠. 묘지는 한적했습니다. 2월의 러시아는 아직 겨울이었고 눈이 소복이 쌓인 묘비들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페트로비치 1930-2015. 묘비에는 아버지의 군 경력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련 육군 전차병. 조국을 위해 복무함. 저는 가져온 보드카 병을 열어 묘비 앞에 조금 부었습니다. 러시아식 추모였죠. 아버지, 저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묘비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부분은 대조국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야기였죠. 할아버지가 나치와 싸운 이야기를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아버지는 다른 전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아버지도 전쟁에 나가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 1950년에. 어디서요? 한반도. 조선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는 T-34 전차병이었습니다. 소련이 비밀리에 북한에 파견한 군사고문단의 일원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자원병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련군 정규병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 6월 25일 새벽 우리 전차 부대가 38선을 넘었어. 남조선 군대는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도 없었지. T-34 앞에서는 종이 인형 같았어. 쉬웠어요? 전투는 쉬웠지.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 뭐가요? 남조선 사람들의 눈빛이었어.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패배한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었어. 굴복한 눈빛이 아니었다고. 분노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의였어. 지금은 졌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눈빛이었지. 우리 전차가 지나갈 때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우리를 봤어. 노인도 젊은이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난 속으로 생각했어.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거다. 언젠가. 반드시. 진짜요?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확신이라기보다는 느낌이었지. 전쟁터에서 오래 싸우다 보면 그런 게 보여. 꺾인 적과 꺾이지 않은 적의 차이가. 아버지는 그 뒤로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빅토르, 기억해라. 그 나라 사람들을 절대 얕보지 마라. 언젠간 다시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놀랄 거야.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 들어가고 분석관이 되고 승진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말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묘비 앞에 앉아 있으니 그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젠간 다시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놀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75년 전 당신의 전차에 짓밟혔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러시아의 북극 패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유럽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어떻게 그걸 보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만났습니다. 나치 독일군도, 일본 관동군도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눈빛은 달랐던 거예요. 패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눈빛.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셨던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볼게요. 할 일이 있어서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그들을 얕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묘지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 덮인 묘비들 사이로 아버지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1950년에 아버지가 짓밟은 나라가 75년 후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1950년과 2025년 두 시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1950년의 한국, 전쟁 직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쌀 농사가 경제의 전부였어요. 군사력은 더 비참했습니다.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대전차포도, 전투기도 없었죠. 소총과 기관총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우리 T-34 전차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진 겁니다. 4일 만에 수도를 잃었죠. 2025년의 한국,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를 넘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죠.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배터리 세계 1위, 군사력은요?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입니다. 우리의 최신 T-90M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에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8개국에 수출됐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호주, 에스토니아, 이집트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줄 서서 사가고 있죠. FA-50 경전투기는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의 사거리는 300km.
우리 영토 깊숙이까지 타격할 수 있어요. 저는 두 시점의 숫자를 나란히 적어봤습니다. 1950년, GDP 67달러, 전차 0대, 자주포 영문, 전투기 0대, 세계 군사력 순위 측정 불가. 2025년, GDP 35,000달러, 전차 2,500대 이상, 자주포 2,000문 이상, 전투기 400대 이상,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75년.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변화를 이룬 나라가 있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한국보다 훨씬 좋은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 산업 기반이 남아 있었거든요. 일본의 전후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축적된 기술력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맨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75년 만에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 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로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달랐어. 굴복한 눈빛이 아니었지. 결의였어. 결의. 그게 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1950년의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차에 짓밟힌 기억,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기억을 연료로 삼았어요.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그 결의가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밤새 일하게 했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했으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반면 우리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1950년, 우리는 승자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맞서 싸웠고, 완전한 패배는 면했죠. 하지만 그 승리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가 끝없이 달러를 뿜어냈습니다. 굳이 힘들게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땅에서 파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우리는 자원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덕분에 스스로 자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석유가 없으니 석유화학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철광석이 없으니 철강 가공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자재가 없으니 원자재를 수입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으로 바꿔 파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이 그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그들의 광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은 결핍 속에서 달렸습니다. 75년. 그 시간 동안 우리와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1950년에 우리는 가해자였고 그들은 피해자였습니다. 2025년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발목이 잡힌 처지가 됐습니다. 역사의 복수란 이런 것이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아들의 발목을 잡는 나무로 자랐습니다. 1950년에 아버지 세대가 준 트라우마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적이 우리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쓰라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제언, 한국 변수의 재평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미국의 속국, 작은 분단국으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5위권 군사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이 나라를 무시한 대가로 우리는 북극에서 밀리고 있고 동유럽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과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북한이 줄 수 있는 것은 구형 무기와 훈련 안 된 병력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잃는 것은 국제적 위상, 첨단 기술 접근권, 중립국들의 지지입니다. 북한을 선택한 순간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미국, 유럽, 일본이라는 선진국 네트워크도 잃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한국이 직접 전쟁을 벌인 적은 없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도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유엔군의 전쟁이었죠. 한국은 실리적인 나라입니다. 돈이 되면 움직이고 기술이 필요하면 협력합니다. 감정보다 이익을 따지는 나라예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광물, 우주 기술, 원자력 기술. 한국에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상호 이익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북한과의 협력이 진행 중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10년 후든 20년 후든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미래를 향해 갈 것인가, 북한이라는 과거를 붙들 것인가, 한국이라는 미래를 택할 것인가.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결론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1950년의 그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틀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은 적이지만 영원한 적은 없다. 영원한 것은 국익뿐이다. 러시아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무시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를 문책할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건물들 사이로 퍼지고 있었죠. 32년. 제가 이 일을 한 시간입니다. 32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많은 분석을 했고, 수많은 예측을 했죠. 하지만 오늘 쓴 이 보고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보고서니까요. 러시아가 틀렸다고,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더 큰 실패가 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는 길,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절대 얕보지 마라. 언젠간 다시 일어날 거다. 네, 아버지.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들을 계속적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1950년에 보았던 그 눈빛, 결의와 의지가 담긴 눈빛.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는 싸우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낫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빅토르 페트로비치,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32년을 일한 전략분석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분석하고, 직접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 러시아에게 한국은 오랫동안 관심밖의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동맹, 분단국, 작은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작은 나라가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을 모조리 뒤엎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동유럽에서, 방산시장에서, 조선산업에서 어디를 보나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 뒤에 한국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철벽 방어 뒤에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 북극 에너지 수출이 막힌 이유도 한국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0년에 짓밟혔을 때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가난에 허덕일 때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퍼올리며 쉬고 있을 때 그들은 공장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75년.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멈춘 자는 추월당하고 달린 자는 앞서 나갑니다. 러시아가 배워야 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자원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풍요가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가진 것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으로서 씁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의를 표합니다. 75년 전 우리 전차에 짓밟히고도 다시 일어나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저력에, 돈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그 기계에, 멈추지 않는 그 의지에, 여러분은 대단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내일 더 강해질 겁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75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니까요.
지금까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분석관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5년 전 짓밟혔던 나라가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은 대한민국의 저력,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